1편에 이어서 이제 2편으로 넘어가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년 반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평가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80점 이상이라고 봅니다. 아주 후하게 주시는데. 예. 네. 일반 국민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그 후하게 준 주된 이유는 뭡니까? 주된 이유는 일반 국민들이 몰라서 아마 박하게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뭘 모르셨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우리 안보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가.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이상하게 성수대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저는 그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학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사고로부터 그렇죠. 특히 그 지방행정이나 중앙행정에 있어서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가령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는 제가 서울시장한테 서울시에 그 당시에 뭐 다리가 위험하다 하는 보도도 있었으니까 서울시에 있는 모든 다리의 안전 점검을 꼭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저의 건의를 서울시장이 받아들여 가지고 다 그대로 안전 점검을 해 가지고 성수대교 그 문제를 밝혀내 가지고 성수대교를 며칠 교통 차단을 시켜 가지고 그거를 수리를 해냈다. 그러면은 사후적으로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때 서울시장 참 잘했어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전이라는 문제는 그런 거고요. 사고 나면은 왜 그걸 못했어 라고 하지만 그거를 미리 생각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은 근데 그거는 아무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아주 그 사후에 평가받는 네. 많은 그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 같은데 참 지당한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긴박한 안보 상황에서 일단 안보의 기본 틀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북한이 다 때릴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그 9.19 군사합의에서 우리가 북한이 긴박하게 그 방사포를 쏘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정찰할 수 없게 우리가 정찰 그 라인을 50km 휴전선에서 50km까지는 정찰기를 띄울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삼축체계지 않습니까? 삼축체계는 선제 타격을 통해 가지고 적이 도발할 확실한 조짐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선제 타격을 하려면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분한 정보를 가지려면은 미국으로부터의 정보와 더불어 북한에 대해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내부 정치나 북한의 군사 정찰이나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북한이 쏜 미사일의 궤적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갖고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을 우리 삼축체제의 그 방어에 일본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절름발이 방어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내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 한일 관계는 내가 풀겠다. 그 지소미아 복원시키겠다.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잘못했다 그러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일이라고 그러지만 친일 굴종 매국 외교라고 그러지만 그건 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가 네. 그 일부도 이제 좀 지도부급이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대부분 국민들이 우리 윤 대통령이 이 안보 문제와 그 외교 문제는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평가할 겁니다. 그건 뭐 교수님 이상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정치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9.19 합의인가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그 방금 얘기한 50km 네. 그런 거 정찰 못하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저히 그 당시에 납득이 안 돼. 지금 왜 저러나. 네. 그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 비록 0.7%였지만 예. 만약에 그게 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0.7로 해가 우리가 정권을 뺏겼으면 네.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제가 이제 보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주로 이제 80%를 주로 그럼 안보와 외교 측면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까? 물론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나라의 존립 문제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큰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과도한 부채 때문에, 국가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400조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400조 부채라는 것이 1년에 그 이자 부담만 1년에 60조거든요. 400조가 아니고. 예, 400조를 추가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00조까지, 그 전까지 194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는 해까지 우리 몇십 년입니까? 600조인데, 예. 70년 동안에 600조. 70조, 600조가 지금 그 5년 동안에 400조가 플러스가 1000조가 돼버렸잖아요. 예, 네. 엄청난 큰 문제고요. 네. 사실은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를 훨씬 넘었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네, 그게 그 외에 갖고 있는 게 그게 또 또 1000조라고. 다른 1000조란 말이죠. 네, 네. 거기다가 지금 또 우리 국민들은 또 뭐 국민 개인 부채가 또 예, 그러니까 예. 진짜 지난 5년 동안 경제를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는 저기 정부 그 부분 회계 부분만 하는데 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우는 그 두 번째인 공공기관의 부채를 다 합해가지고 국가 부채라고 그러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광의의 국가 부채라고 그러는데 우리처럼 정부 예산 회계 부문에서의 부채만 국가 부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에서의 부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금 부채인데 그렇죠. 이게 다 획기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 경제가 회생할 수 없도록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굉장한 그 긴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의 그 부채 규모를 그렇게 확대 재정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는 고물가, 그 다음에 초저성장,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거를 이제 대처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지시하셨던 게 전 참 인상 깊어요. 뭐냐면 우리가 초저성장 이게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후퇴한다 하는 게 있는데 나는 물가 잡는 게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물가가 되면 그거는 무엇보다도 가진 것이 적은 서민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가는 것은 내가 아는 공정의 기준으로 보면 불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불공정한 경제 운영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물가부터 우선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폈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물가가 이 정도라도 여전히 엄청나게 높지만 여러 요인에 의해서 높아졌지만 그거는 뭐 저 해외적인 요인도 크고 또 국가 부채가 과도하게 돼서
한인 차입금 때문에 우리 통화량이 늘어난 그 원인도 있고 해서 물가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는 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원인도 있지만 적어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가를 이 정도로 잡았다. 그거는 굉장히 잘했다. 그거는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이니까 좀 더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국민들이 느끼는 이 경제에 대한 거는 딱히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까 지적한 대로 앞 정권이 너무 많이 나쁜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바로잡아가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 1년 반쯤 지났으니까 네. 당신이 책임도 이제 크다 이제 이렇게 네.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요. 이 얘기가 좀 많이 빗나갔습니다만 최근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이제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방금 고금리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고물가 뭐 유가 오를 테니까 말이죠. 상당히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런 점하고 또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 나아가서는 이게 잘못하면 더 큰 중동 전쟁으로 비화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걱정은 좀 되는데 그런 점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일단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계에 있어서 이 사실은 시발이 된 것이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너무 그 아랍에 대해서 초강경 정책을 폈거든요. 그리고 비인권적인 정책을 펴서 그 팔레스타인의 주민들이 또 가장 강경하고 테러리스트 집단인 하마스를 자기네 대표로 뽑게 된 이제 원인이고, 그래서 이게 참 결합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두 종족 간에 수천 년 이어온 그 갈등이 지금 이제 퍼지는데, 세계는 그동안에 그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양대 라이벌에서 미국이 거의 그 대세를 얻어가고 있었죠. 세계 문명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 편을 들었고, 그 문명국에서 이제 소외됐던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이란, 이 작은 그룹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균열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 있어서의 열전이 말하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됐는데, 그거는 러시아가 사실상 명분 없는 전쟁이어서 그렇죠. 열세에 있었는데, 한 가지 이제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격화된 것이 뭐냐면, 이게 반미 감정을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과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이 태평양 이 세력 합해서 인도 태평양 세력이 합한 여기에 반대하는 이 작은 이 그룹이, 소외된 작은 그룹이 하던 그 갈등에 그동안에 이 사이에 점점 이제 커오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남아프리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른바 브릭스 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제3세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중동에 있어서의 이 전쟁으로 이 제3의 세력이 굉장한 명분과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문명국가의 연합된 힘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는 이 작은 소외 그룹을 아주 가볍게 누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제3지대가 커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복잡한 퍼즐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전략처럼 공산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에서 우리는
자유주의 세력에 같이 해서 우리가 공산권을 배격함으로 해서 우리의 자존을 지키고 우리의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가져온다 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도 하고 독립도 하고 자존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세계를 딱 단일화해서 볼 수 있었던 거가 이제 복잡해요. 지금 현재 제3의 요인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는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데 마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점에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고 그쪽으로 많이 다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쪽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뭐 중국이나 북한 이 문제는 상당히 유용한 문제지만 이 새로운 그 중심 형성되는 중심과 미국 사이의 등거리 그야말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그거는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중동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사전에 이미 과거에 뭐 다 이제 정해진 그렇죠. 기간이었지만 그걸 그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같은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오시고 난 뒤에 이제 또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죠. 네, 저는 이번에 또 하나는 그 땅굴을 무슨 500kg죠? 예, 500km. 500kg를 땅굴을 파놨고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그 북한 무기의 흔적이 보이고 이런 보도를 보고 또 그 이번에 그 공습하게 된 그러니까 공격하게 된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북한의 어떤 그 군사 자문 고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좀 그 연계가 되어 있는 네.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그 점 네, 어떻게 보세요? 의장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그 지금 그 하마스가 점령하고 있는 가자 지구가 면적이 400제곱킬로미터거든요. 상당히 크더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땅굴을 500km라고 그러면 서울 부산 그러게 막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데 그 뭐 저 수술 많이 해보셨겠지만 사람 뱃속에 있는 창자처럼 그리고 작은 면적이 엄청나게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그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 땅굴 전략은 원래 중국 인민해방군이 즐겨 쓰던 그 전술이고 그 지구전론 거기에도 나오는 겁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북한이 가져와 가지고 뭐 했고 그것이 다시 북한판 해가지고 하마스에게 전달되고 그다음에 하마스가 처음에 그 공격했던 그 패러글라이드인가요? 그걸로 공격했던 그거가 북한이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무기도 이미 북한제 이미 확인된 것이 있고 그 표지가 옛날에 그 천안함 했을 때 그 가라고 쓴 거 그것이 이게 북한에서 쓰는 방식이다 하는 게 드러났듯이 이번에도 그 로켓 포탄에 그 북한식의 그 분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 이란, 그 다음에 중동의 그런 테러리스트 그룹 이게 하나 연관된 거라고 하면 그럼 역으로 그쪽 테러리스트 그룹이 한국에 와가지고 유사한 행동을 안 하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죠. 네, 없으니까 잘못하면은 정말 한반도에도 국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텐데 저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만은 좀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제가 의장 때 유일하게 하나 집권 상정했던 게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필리버스터 전 세계적으로 8박 9일 동안에 그래서 굉장히 저도
힘들었었는데요. 제가 그때 왜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가 이제 약속을 어기고 이제 했다 이러는데 저는 그것하고 경제, 노동, 모법, 그 직원상 완전히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아시겠지만 북한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 그리고 그 국제 테러 단체가 30몇 개가 막 준동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발견돼가고 이제 내쫓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있어야 된다. 그 통과시킨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늘 먹은 좀 뭐 다 잘했다고 늘 자부하고 있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뵈었으니까 부산 오셨는데 혹시 제 시청자들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1, 2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일종의 전자미디어라고 그러죠. SNS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존의 공영방송 등등 해가지고 우리는 많은 이 전자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종이 미디어와 전자미디어의 차이는 뭐냐면 종이 미디어는 읽는 체제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전자미디어는 초단위로 그 정보가 흘러가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도 감각적으로 듣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흔히들 total crisis, 전면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복합 위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의 요인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복합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현명함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정말 현명합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신 걸 보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하셨는가 하는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작년의 대선만 하더라도 그 전에 1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들은 기대를 못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 불리했으니까요. 그러나 현명한 우리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이 위기를 타도할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 현명하게 일치 단결해서 우리 국가적인 위기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그 강서구청장 네. 보궐선거에 그 용산이죠. 용산과 우리 당정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실망 준 점이 많아가지고 17% 이상으로 이제 그 선거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국힘당에서는 상당한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오히려 한편 생각하면 이번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정말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네.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면서 본인이 이제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구나.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그 뜻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에 있었던 그 양태가 좀 많이 정치인으로서 양태입니다. 좀 바뀌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대로 저는 국운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 조국 대한민국 국운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내년 총선의 결과도 네. 지금 상당히 저도 국힘 상임 고문으로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희망을 갖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한 말씀 보태면 강서구청장 선거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이 참 현명하시다 하는 것을 증명한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야 하고요. 그 결과를 보면서도 우리 국민은 역시 참 현명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참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판단력이나 인식이요.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런데 권력을 쥐면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망치를 딱 들고 있으면 몸만 찾는다고 하듯이 말이죠. 네. 권력을 쥐면 휘두르 보고 싶은 모양인데 제가 정치를 20년 했지만 정말 그건 금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옛날에 뭐 국민의 눈높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우러러보는 자세로 정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결과는 늘 그렇게 나오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음 총선의 결과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또 다른 걱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 장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큰 경책을 주셨다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현명하신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제가 이해를 하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까지 정치에 입문도 안 하셨던 분이고 그렇죠.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던 분인데 어떻게 시절 인연이 그렇게 흘러가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그 뭐 이준석 대표까지도 정말 놀라운 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 놀라듯이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계시고 많은 책을 독서를 하셨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은 지식과 더불어서 아주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지금 1년 반 동안 저런 정치 학습을 하나도 못하신 분이 대통령이 돼서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기질만 가지고 대통령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정치에 대한 학습을 또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이니까요. 하셔가지고 앞으로 남은 3년 반 동안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